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호입니다. 동해와 양양 두 지자체장이 구속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선에 성공하면서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안다고 평가받던 이들이 이제는 법정에선 피고인 신분이 됐는데요. 이로 인한 시 운정의 공백, 또 대행체제의 역할, 불구속 재판 시 단체장 복귀 문제까지 지역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동해시와 양양군의 단체장 공백 사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위기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양 미래시민연대 김동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최이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국립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권자경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심규원 동해시장과 김진아 양양군수가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먼저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내용인지, 또 재판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이순 의원님께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심규원 동해시장은 그 대개 수입업체로부터 22년 선거 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 그리고 23년에는 일본 출장 경비 1천만 원, 총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던 혐의로, 그리고 시멘트 업체와 대개 수입업체와 짜고 11억여 원의 자금을 조성했던 혐의로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심 구속 만기일은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은 부산 동부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지난 3월 27일에 첫 공판이 있었으며 중간에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하면서 재판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정인신문이 있었고, 다음 기일은 6월 2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순쯤에는 1심 결심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심규원 시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요. 6월 말 출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김동일 대표님. 예, 관련해서 지금 3명이 입건돼서 재판 중에 있는데요. 민원인 여성과 김진아 군수, 그 두 사람은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진아 군수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박봉균 군 의원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김진아 군수는 강제추행, 금품수수, 그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라 그러는 것에 대한 이제 위반 혐의고요. 여성 민원인은 뇌물공여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심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5월 말에 최종적으로 심리가 끝나고 검사 구형이 있고요. 이제 6월 한 초중경에 아마 1심 판결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가장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행정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인데요. 물론 대행체제가 작동이 되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잘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 대체로 부시장은 도청에서 파견을 나온 분들이 하시지 않나요? 예, 보통 부시장은 도청에서 1년 정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좀 책임성이 떨어지는 그런 스탠스일 수밖에 없겠다는 책임성이 생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부시장님의 어떤 그 고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 민원 처리, 필수 공공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이제 인사 이동이나 조직 개편 등 아니면 큰 사업들은 지금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소 형식적인 시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김동일 대표님. 예, 양양도 마찬가지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인데요. 부군수는 이제 양양뿐이고 도에 잠깐 다녀온 적은 있지만 양양의 이제 자체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양양을 모른다거나 그러진 않죠. 예. 하지만 그 신규 사업 결정이나 마찬가지 동해시는 모른다고 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던 치더라도,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양양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행정 업무 이외의 사업이나 신규 사업, 특히 또 현재 현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리더십이 사실상 군수가 있을 때와는 많이 다르게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지금 지역 분위기를 보면 우리는 이제 주민소환 투표를 이제 거친 상황이라서요. 실망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창피해가지고 어디 양양 사람이라고 외지에서는 이야기 못할 정도다. 예. 지금
그 양양 군민들은 군정 자체에 대한 불신의 시선을 뭐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 자치단체장이 없을 경우에 뭐 정책 결정이나 예산 집행, 때로는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한 중요한 의사 결정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에 어떤 문제를 나올 수 있는지 권장희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에 앞서 이런 정리를 좀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소환이 된 경우에 원인을 분석한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1위가 뇌물수수, 2위가 선거법 위반, 3위가 인사청탁, 인사비리, 4위가 향응, 5위가 이제 권력 남용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민 소환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입니다. 근데 우리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속담인데요. 나쁜 사과, 썩은 사과 하나가 통 안에 있는 전체 사과를 다 썩게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하나의 이 부패가 지역사회 전체를 다 썩게 만드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큰 거죠. 예.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가 자치사무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관위임 사무가 있고 단체위임 사무가 있는데 그러한 사무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또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지방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하는 사무들인데 지금 이렇게 소환이다 또는 구속이다 이런 문제로 행정 공백이 생기면 자치사무든 중앙사무든 다 마비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 또 면직, 지휘 감독권, 교육훈련, 또 복무, 징계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안에 우리 직속기관, 보건소 같은 직속기관이 있고요. 상수도, 하수도 같은 사업소, 출장소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있고요. 또 동장, 읍장, 면장에 대한 임명권, 지도, 감독권이 있고요. 또 동장, 읍장, 면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언, 권고 이런 권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지만 조례 안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규칙 제정권은 우리 행정의 수반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거죠. 또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또 지방의회가 예를 들어서 비상재해가 발생됐다 이런 경우에 임시회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 비토 거부권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에 우리 2022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서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는 지방의장에게 넘어갔지만 여전히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인사의 권한도 여전히 행사하는 단체장이 있고요. 또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 처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속히 이게 의결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성결 처분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의 정치적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민과의 관계, 지방의회와의 관계, 또 시민단체와의 관계,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또 중앙정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조절, 조율, 이런 협상, 협의가 마비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아까 이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시장 부군수님은 도청에서 인사교류로 오신 분이세요. 그 지역 출신이 아닌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그 지역의 공무원을 잘 모르고 지역 주민들을 잘 모르고 지역 주민과 공무원과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행정 공백이 결국은 이렇게 중요한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 양양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주민 소환까지 추진을 했었잖아요. 근데 좀 아쉽게도 무산이 됐습니다.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려움을 한 가지 말씀 다 드리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큰 것만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예. 일단 법과 제도 자체가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법의 취지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일반 공직선거처럼 그 투표율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주민들의 민심, 그러니까 어느 편이 더 많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유권자의 3분의 1, 그러니까 33.3%가 투표에 임해야 유효하다. 예.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공직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궐 특히 이제 예를 들면요, 20%대의 보궐 투표율이 허다하거든요. 그럴 예. 경우에도 지자체장이나 무슨 뭐 공직에 계신 분들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33.3%로 아예 딱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규정을 하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낮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표 활동, 그러니까 선거 활동과 같은 투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투표 활동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해도 되는 거는 거의 없고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주민들의 의지의 문제인가 아니면 투표율에 도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가로 봤을 때는 전도됐다는 거죠. 예. 투표율이 도달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 주민 소환을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취지와 맞지 않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군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인 그 방해 운동이 내내 이루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부라고 꼭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서요. 일부 이장들이 사실상의 그 투표 방해 운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 부족했고요.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이 있는데요. 이 서명을 다 마치고 나서는 이제 검증 과정과 열람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열람 과정에 소환 당사자인 군수가 비서실장을 대동해서 와서 장장 2시간 동안 그 서명자들을 열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적죠. 메모지에다 적어서 이제 그 선관위에 제출을 하고 이랬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측근들도 이제 그것도 특히 이제 위세를 좀 갖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열람을 대거하면서 나중에 이제 열람 이후에 누가 했는지 다 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군수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너희 그거 책임질 수 있어?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무언의 압박을 함으로써 투표율에 심대하게 타격을 입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열람은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굉장히 심각하게 충돌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제안서도 올리고 이러는데 뭐 물론 답은 없습니다만 그 시급하게 그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 법 자체를 좀 크게 손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주민 소환이 있었던 곳들에 보면 성공한 예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투표율 33.3%의 이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 교수님? 네, 우리 지방자치의 주민 직접 참정제도, 예. 3법이 있는데요. 주민투표법,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3가지입니다. 2022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주민투표법과 주민조례발안법 이 개정이 됐습니다. 2개의 법에서는 우리 투표권자, 유권자의 나이가 1살 밑으로 내려가서 18세 이상은 투표권이 주어지고 또 주민투표법이나 주민조례발안법에서는 그 투표권자의 33% 기존의 이 기준이 25%, 즉 4분의 1로 밑으로 내려져서 이렇게 기준을 완화시켰죠. 예. 그런데 주민소환법은 매우 엄격하게 기존대로 유권자의 나이도 그대로 19세 이상, 그리고 이 개표의 기준도 기존대로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해야 되는 투표권자가 기존처럼 33.3%의 기준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개정을 못했죠, 결과적으로. 왜 못했냐면은 우리가 직접 주민이 직접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이
결국은 주민들이 뽑은 우리의 선출직 공직자인데 이거를 쉽게 그 직위를 상실시키는 이 해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엄격해야 된다라는 것에 좀 더 표가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준이 변경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현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청구 요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구 요건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유권자의 15% 이상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이 서명 받기가 매우 힘드시죠. 예. 그리고 이 투표율은 다음 문제인데요. 이전에 이 청구 요건이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단체장이 당선되고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내로는 주민 소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기가 남겨놓고 임기 만료 1년, 임기가 만료 시점으로부터 1년까지는 또 주민 소환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가 있고 나서 1년 내로는 또 주민 소환 투표를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요건도 되게 중요한 요건인데 이것도 이제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요건인 거죠. 그래서 이 청구 조건이 매우 절차가 까다롭고 기준이 너무 높다. 두 번째는 이제 투표율의 문제인데 아까 주민투표법이라든가 주민발안 제도는 25%로 이제 낮춰졌지만 이 주민 소환은 그대로 33.3%를 넘겨야지 개표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최근에 약간 50%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높은데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라고 보면 주민 소환을 위한 투표율이 33.3%는 되게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우리가 보수적으로 까다롭게 점검하고 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겠지만은 지방선거 투표율이 50%인 이 현 시점에 이제 주민 소환 투표를 33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기준이 높은 거다. 이 시점에서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민 소환이 이루어진 지역을 보니까 서명에 들어간 관리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비용을 조사해 보니까 충북도지사의 서명 관리 비용만 26억 4,400만 원을 냈고요.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은 서명 받는 비용이 3억 1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용 문제는 자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청구를 하는 쪽에서 다 비용하고 이제 소환 대상자가 다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에 드는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듭니다. 근데 서명을 받는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용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부담은 너무 많은 고통이라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동해시는 역대 민선시장 4명이 모두 사법 처리되는 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법 처리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동해시는 이제 4분 모두 이제 그 사법 처리되었는데요. 먼저 1기, 2기 김인기 시장은 이제 2000년에 이제 관내업체로부터 뇌물 금액은 얼마 받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추징금을 1억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역 5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3기 김진동 시장은 2004년도에 단체들에게 아마 명절 선물 세트를 보냈던 것이 문제가 돼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아서 지위를 상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기, 5기 김학기 시장도 주식회사 임동이라는 회사로부터 각각 5천만 원, 1,000만 원, 총 6천만 원을 받고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6, 7, 8기 우리 그 심기현 시장도 대개 수입 업체로부터 6천만 원, 그리고 시멘트 회사로부터 11억 원 정도의 그 자금을 조성받아서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 이번 심시장 구속에 대한 그 지역의 여론도 동해시 경우는 되게 이제 충격적이었고 시민들 반응이 대부분이 결국은 터지는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심시장이 되기 전에 이제 시장 대행을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리 3선을 하니까 사실 14년짜리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오래 한다. 그리고 몇 번의 선거
선거법 위반이 있었는데 다 이제 무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오래 하니까 터지지 않았나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심기현 시장에 대해서 느꼈을 때는 좀 자만심이 크지 않았나. 우리 시장님은 12년 하시면서 내가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불도저식으로 행정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해시 의회의 견제 기능인데 동해시 의회에 대해서 우리 심 시장 생각은 상당히 왜곡돼 있었어요. 저하고 2번 정도 만나면서 똑같은 말을 저한테 2번 하셨는데 시의원들을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 시의원들이 너무 많이 알면 시장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시의원들은 교육은 국회에 가서 받으면 안 되고 퇴직한 공무원들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예. 상당히 화가 나가지고 예.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또 시정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같이 싸운 적도 있는데 기본적인 그 시의회에 대한 생각이 시의회는 시장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시의회의 가장 큰 그 기능 중 하나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액하는 건데 아마 대부분 시도가 거의 하지 못할 겁니다. 시장이 주는 원안대로 아마 거의 90% 이상이 통과되다 보니까 시장이 모든 인허가, 건축 사업할 때 자기 마음대로 충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그 이제 부패되고 구속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면 지방의회가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좀 작동이 좀 잘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이유 이 세 분께 좀 다 여쭤보겠습니다. 양양은 전체가 의회 구성이 7명인데요.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국민의힘이고 군수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그 의원 뭐 또는 뭐 군수 다 포함해서요. 한 사람만 이제 민주당 소속의 의원 박봉균 의원이라는 지금 이제 저 재판 중에 있는 예. 그런 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무리 구금분투를 하고 뭐 제대로 된 그 감시 활동을 한다던 치더라도 머릿수에서 싸움이 애초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안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뭐 감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양양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이 떠들썩하게 케이블카 사업이 지금 이제 뭐 수십 년째 수건 사업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종 허가는 났죠. 근데 이게 그 돈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있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오색 케이블카에 1,172억 원이 든다고 2023년도에 계산을 해서 이걸 이제 산출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내놨어요. 근데 한간에서는 2천억도 훨씬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반대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데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의회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떤 활동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양양군에서 200억을 도비로 받는 것 이외에 972억을 이제 양양군비를 써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2천억이 아니라도 말이죠. 근데 여기에 국비를 하나도 못 받고 양양군비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군에서 이럽니다. 아니야, 우리 받았어. 그 50몇 프로 받았어. 이게 뭐냐면 국비를 받았다고 한 게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재난 등을 대비해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특별 교부금 형태로 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전용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또 양양은 심각한데요. 지방소멸 대응에서 그 주는 돈이 있어요. 그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해서 그 돈을 전용을 해가지고 케이블카 돈으로 싹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케이블카 국비 지원 못 받는다고 그랬다가 우리 받았습니다. 500억 이상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소식지를 통해서 다 이제 냈어요. 보도 자료도 내고. 예. 그런데 이거 당연히 국비 아니죠. 이거는 특수 목적비 형식으로 내려와야 국비 지원을 받는 건데 다른 재난에 써야 될 돈 또는 인구 소멸에 대응해야 될 돈 이런 것들을 전용해 놓고서는 국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건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의회에다 얘기합니다. 의회가 도대체 감시 기능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정정 보도 자료 내고 국민들한테 다음 소식지에 이거 좀 잘못된 자료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사과해라. 어떤 반응도 안 합니다. 예, 이게 정말 의회의 기능인가?
이게 정말 의회가 의회답게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정말 지방자치가 어쩌면은 그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건지 이것도 한번 의심하게 되는 그 정도로 지금 처절하게 망가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최유진 의원님.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자꾸 그 부패되고 구속되는 그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시장이나 군수한테 그 예산 편성권 및 집행권 그리고 인사권, 각종 인허가권 등이 너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특정 이익 집단에 대한 어떤 청탁이나 로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회는 뭐 하냐? 예. 의회가 뭐 하니까 이렇게 자꾸 구속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그 지금 의회의 가장 큰 문제, 의회 같은 경우는 인사권의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인사권의 독립은 현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진급시키고 뭐 부서 이동 정도는 의장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동해시의회 직원이 지금 한 명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은 의장이 원래 그 고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고 동해시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시장님 우리 직원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동해시 공무원이 700명인데 26년도 그 채용 규모는 행정부에서 7명이 났다. 그런데 동해시는 공무원이 700명이고 동해시의회는 18명인데 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임대해 줄게.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장은 권한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장의 인사권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 필요하면 우리가 그 전문 그 인력을 우리 고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또 하나는 예산의 자체 편성권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시장이나 군수한테 예산의 그 편성 및 집행권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예. 동해시도 의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옥상이 방수가 이제 안 돼서 방수 공사를 하려고 한 1억 원 정도 해야지 한꺼번에 해야지 다 방수되는데 예. 반만 받아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만 하고 또 내년에 반 하니까 이거 물이 또 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시의회에서는 아니 돈을 예산을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게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한테 이제 허가를 받아서 시장이 주는 만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가 감시하기보다는 우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각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자체 예산 편성권, 예. 그 다음에 인사권을 확실하게 독립해달라 하는 것이 전국 지자체 그 의장들 지금 요구 사항입니다. 지금. 예. 그건 상당히 좀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예. 약간 불완전한 독립권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권 교수님? 네, 우리 지방의 권력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방 정부를 구성할 때 주민들은 지방의회 의원만 뽑습니다. 지방의회 의회의 다수당에서 이제 집행을 하죠. 근데 지방의회 의장이 시장 군수를 겸해요. 그런데 이 시장 군수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바로바로 교체를 합니다. 이 기간 통합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의 권력 구조가 기간 대립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지방행정부의 장을 따로 뽑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따로 뽑아요. 예. 그런데 이 기간 대립형의 권력 구조는 집행기관을 지방의회가 견제, 감시, 균형을 하라는 이 장점을 가진 제도인데 현실의 세계는 이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당이다 보니까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겁니다. 예. 견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전 이런 예방이 안 이루어진 거죠. 2022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과 또 예산권이 독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으로 예산을 보내줘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를 받아서 그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의 인건비를 이제 시장님한테 가서 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고 우리 시의회의 예산도 독립 계상이 안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보내주면 같이 써요, 예산을. 예, 그래서 이제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판, 견제, 사전에 이런 그 부패가 발생되기 전에 왜 사전 예방을 못했느냐, 이런 구조 속에서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방 선거를 할 때 이 견제 균형이 되도록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도 자가당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세 분 모두 아주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구속된 시장 군수,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재판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구속 상태에서 풀리게 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권 교수님? 네, 시장 군수 모두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가 됩니다. 이제 1심 재판 결과 구속이 결정되면 업무에 복귀 못하고 구속이 이어지죠. 문제는 우리 구속 상태가 되면 업무는 못하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4월 2일이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기간을 벌써 넘겨버렸죠.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주민 소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이미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스스로 사표를 내는 길 밖에는 없지만, 지금 사표를 낸다고 해도 대행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행정 공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뭐 비위 혐의를 받는 자치단체장이 업무에 다시 복귀한다고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어떻든 그 복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이제 군수직에 또는 시장직에 앉아서 업무를 볼 텐데요. 예, 만연했던 게 있어요. 저희 경험상 봐도 공포 분위기죠. 예, 예. 내가 서명을 했는데, 내가 투표를 했는데 누가 봤는데, 또 우리 자제는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뭘 하는데, 뭐 자영업을 하는데, 나는 식당 하는데, 뭐 별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사실상 그 행정의 업무가 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그 주민 통합과 화합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이게 오히려 이제 복귀함으로써 이제 강화시키는 분열과 공포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해서 그 지역 사회의 화합적인 분위기를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큰 게 앞으로 남겨질 과제라고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물론 이제 법적인 판단은 구해서 나오는 거겠지만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변호사를 뭐 굉장히 고급 비싼 변호사들을 뭐 다수 써가지고 법리 다툼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구나, 예.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고, 다수인 그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상실감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회정의라고 우리 쉽게들 얘기하고 밥 먹듯이 얘기하는데 예.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거기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 최희수 대장님. 아마 동해시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건데 아마 신규현 시장은 아마 이제 6월 말쯤에 출감이 될 것입니다. 예. 6개월 재판했을 때 6개월 구속기간 만기 6개월이니까 6개월 넘었으니까 이제 그냥 일단은 풀어주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복귀하는 것이 동해 시민들한테는 더 큰 그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러다가 7월 중순쯤에 1심 결심해서 다시 법정 구속된다 그러면 예.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구속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시민들은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그 형식적인 복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그 김동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뭐 미사육을 써서 시민들한테 단체에 나가서 얘기를 해도 시민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저번에 말 어떻게 믿을까? 예. 그래갖고 이제 시정이나 군정의 실질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것은 거의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심 시장이 이제 3년 연임을 했으니까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임덕이 시작된 시점에서 구속까지 돼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복귀한다 그러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 레임덕이 시작되고 시장이 구속됐는데 동해시 공무원들의 마음이 정말 편치 않을 것 같아. 예. 모시던 분이 구속되셨다가 또 돌아오셨는데 또 구속된다 그러면 네네.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그 동해시장에 더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시장님께서 나오신다 그러면 제 개인적 바람으로 복귀하지 마시고 부시장 대행 체제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는가 그런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좀 그런 걱정도 되네요. 일단 복귀해서 행정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또 이 소송 준비에 들어가느라고 또 에너지를 써야 하고 이러다 보면 행정이 또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와 고민이 필요할지도 좀 오늘 끝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희순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예산 편성 및 집행, 그다음 인사권, 각종 인하각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의 독립, 예. 인사권, 예산 편성권 이런 것들을 많이 넘겨주면 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일 대표님. 일단 성숙한 그 주인의식이 없이 또 민주주의적인 소양이 없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이렇게 발현해내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옛날에 도덕 시간에 배웠던 선악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악에 대한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봤을 때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정도 분간할 수 있다라면 그 정치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을 좀 해서 그래도 좋은 걸 택해야죠. 네, 예. 그나마 좀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택할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의식 소양이 조금 더 성숙한다면 좀 더 나은 정치 현실 기대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자경 교수님. 예, 저는 단체장 입장, 또 지방의회 입장, 주민 입장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 단체장은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주민 주권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청렴성,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 이런 것들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정보 공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정보를 이렇게 감추지 말고 오픈하고 개방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단체장의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요. 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원님들께서 정당 공천을 신경 쓰다 보니까 주민이 주인인데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주민의 귀 기울이지 않고 공천을 주는 그런 뭐 국회의원이나 이제 공천위원장한테 더 신경을 쓰는 이 문제도 예. 부패의 고리의 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런 정당 공천제가 있지만 이것을 너무 이쪽이 매몰되면 위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 토론회를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왜 이렇게 비리가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호남은 더 주민 소환에 이 발의되고 청구된 건수가 더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예. 근데 영호남의 특징이 이 지역 정당으로 지역주의가 되게 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정당이 독점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부패가 더 많습니다. 네네. 강원도는 그러면 부정부패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고소고발을 안 해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있는데도. 우리 주민들도 너무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장의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토론, 대화, 담론과 수의 과정을 철저히 평상시에 이렇게 오픈해 놓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비록 우리가 이제 기관 대리평이지만 이렇게 평상시에 자기 소속 정당을 뛰어넘어서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자기 소속 정당과 단체장의 정당이 일치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의정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때도 정말 정당을 뛰어넘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차원에서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공무원들이 곁에서 단체장을 내부 통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공무원 조직 문화가 상명하복입니다. 너무 단체장에 복종하고 이렇게 또 승진하려고 거기에 목매다 보면 단체장의 딸랑이가 돼서 또 이렇게 견제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내부 통제에 또 공직 문화가 민주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제일 중요한데요. 혈연, 지연, 학연 이 인적 네트워크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우리 지역으로 올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친밀성이 이제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연고주의를 끊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성숙된 민주 의식으로 이 친밀성이 결국 이제 우리 주민 소환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토착 세력 정말 위험하죠. 지역 토착 세력과의 이 고리를 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권을 발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체장의 구속은 개인의 불명예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법적 판단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지키는 시스템과 감시, 그리고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일 겁니다. 자,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규원 동해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입니다. 동해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영준 동해부시장에게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요청을 보냈으나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답을 보내왔는데요. 흔들림 없는 행정, 책임 있는 대응,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재판에서 김진아 양양군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수 직무대리를 맡은 탁동수 양양부군수에게도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요청을 보냈지만 전화 인터뷰에만 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군정의 연속성, 안정성에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하고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된 마음으로 책임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 최대 현안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27년 운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거나 중앙정부 또는 도와의 협의가 완료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실무부서 관계기관 간 협력 유지와 점검 체계제를 강화하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